네, 시간이 꽤 가긴 했지만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논제는요, 이 종교인들의 사회 참여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 참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쌍용차 문제라든지 또는 뭐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라든지 이런 그 사회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종교인들이 특히 성직자분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뭐 아까는 먼저 말씀드렸던 논제, 첫 번째 논제는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이제 문제였는데, 이거는 그건 좀 성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사회 갈등이 있을 때 종교인들의 사회 참여가 어디까지가 바람직한 거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갈등의 현장에 아마 천주교 사제님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이셨고, 그래서 조금 아까 긴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태 이사장님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이 천주교 인권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천주교에 가면 사목 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 비슷한 그런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공동선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그 신자를 비롯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에 관한 걸 상세히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치 생활, 뭐 경제 생활, 그래서 온갖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야에 관한 걸 다 일일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대목도 나와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됐을 때는 다른 데서 이렇게 남의 거 갖다가 먹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장발장이 뭐 이제 그거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엄격하게 보면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뭐 그 성서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런 이제 계율이나 교리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이게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 지경이 되면 남의 물건 갖다가 먹으라는 게 이제 사목헌장의 그 경제생활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참여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밀양이나 용산,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좀 변론을 해서 거기 신부님들하고 이제 뭐 많이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이런 점은 있죠. 예를 들면 신부님 중에 이제 성격이 급하시면은 거기서 천막 치고서 막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그 천막을 이제 전경들이 와서 막 커물려고 그러면 막 몸싸움을 하셔요. 그럼 제가 아이고 신부님 좀 이렇게 뒤로 물러 계십시오. 뭐 저도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 그것은 사실은 우리 저기 얘기합니다만 아까 제가 까마라 주교 말씀도 드렸죠. 뭐 이렇게 빵 하나 주는 거하고 그 빵을 받아먹게 만드는 이 불합리한 구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목헌장에도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의 그 저기를 소외시키고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 자유나 생명 이런 걸 갖다가 다 뺏어간다는 건 뭐 다 경험으로 알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그 신부님들이 용산에 왔다 그러면 저는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문정현 신부님 저하고 잘 압니다만 다 그냥 그런 데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부님 그러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길에서 죽는 게 내 꿈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용산에서 또 그다음에 그 전에는 평택에 있었죠. 평택은 이제 미군 기지 들어온 문제 가지고 계속 그러셨고, 이제 그다음에 용산 또 왔고 그다음에 이제 강정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의 현장에는 다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의 그 신앙과 과연 그 사회 참여가 이게 갈등이 되느냐? 그분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아까 그 까마라 주교처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종교의 언어를 몸을 통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같이 그분들과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과격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자세나
저런 분 안 계시면 그거 누가 믿고 의지했을까? 용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밀양에 있는 분들, 강정에 있는 분들 도대체 누구 믿고 살까?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면 쌍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당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성직자분들이, 스님들이 오셔서 계셔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에 약자들의 편에 서서 힘을 북돋아줌으로 인해서 대등한 협상력이 생기고, 그래도 사실은 협상력은 없죠.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점에서는 저분들 안 계셨으면 참 누가 저 약자들하고 같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그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목헌장에서도 적극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거리에 들어가라. 그래서 흙을 묻혀라. 흙 묻어서 더러운 거 걱정하지 말고 거리로 들어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더러워집니다. 빨갱이 신부 욕도 먹고, 뭐 신부가 신부답지 못하다는 욕도 먹지만, 그 근본 정신인 평화라든지 약자를 향한 투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흙을 묻히면서 하는 활동은 저는 그분들을 뭐 칭찬은 당장 현세에서는 못 받을 것이고, 아마 다음 시대에 가면 칭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민주화운동 시절에 목사님은 그 노동사목의 대부 같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활동하실 때 이 종교의 사회참여 문제에 대해서 뭐 깊은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종교의 사회 참여가 아니라 종교의 종교 참여입니다. 종교의 기본 핵심은 적어도 기독교는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강정마을에 가냐? 쌍용자동차 현장에 왜 가냐? 노동 현장에 왜 가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약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고통당하는 약자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왜 약자가 됐느냐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배고프고 소름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 자신이 예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약자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 거기 예수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야 될 장소가, 가야 될 곳이 약자가 있는 곳, 인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쌍용자, 강정마을, 밀양, 노동현장, 이거 다 약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뭐 이거를 사회참여다, 종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무슨 사회참여가 있고 또 무슨 종교활동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종교활동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 종교의 그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꾸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뭐 야 좋게 그냥 지내자,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다 얼버무리고 가는 것을 평화로 생각하면 안 되고, 평화라는 것은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박수로만화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말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 갈등이 없는 거, 그건 우리가 위장평화고, 그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저 평화라는 거는 정의가 기반이 되어지는, 정의가 세워진 그런 것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의를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을 두려울 까닭이 없고 갈등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온 사람이다. 시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움하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하고 싸움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성경에 했습니다만은, 자꾸 저는 이 종교가 야 정치하고 어디하고 싸움하는데, 뭐 여야가 싸움을 하는데 야 싸움하지들 말고 그냥 잘 지내라. 그래서 둘이 붙여놓고 얼버무려서 그런 평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 역할이 아니라, 여와 야가 싸운다 그러면 옳은 게 뭐냐? 옳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합해야 되는 거다, 이게. 여기 승복해야 되는 거다. 정의를 위해서 승복해야 되는 거다. 이거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종교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그럼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 목사님은 말하자면 약자가 있는 곳에 그곳이 예수가 계신 곳이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곳에 가야 한다. 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노사 갈등이든 뭐 정부 당국과 노동자 간의 갈등이든 어떤 갈등의 현장에서 약자 편을 무조건 드는 게 그럼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적어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약자 적어도 편을 그렇습니다. 드는 것이. 기독교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노동자가 됐든 누가 됐든 뭐 법질서를 어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사용자하고 갈등에 있어서도 또 무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약자다 그래서 그 모든 주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든 우선은 네.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기독교가 가리키는 진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많죠. 그러실 것 같아서. 우선 그 사회 참여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말씀 못 드린 거 한두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청와대 대응이나 총리의 대응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임명진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냥 그야말로 정치 공학적으로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두면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어차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들끓고 이렇게 되고 오히려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뒀다면.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뭐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 날 또 총리가 한마디 하시고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소화해 나가는 과정으로서도 그렇고 당연히 그냥 뒀어야 된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는 그런 갖가지 이 법질서를 유지하거나 혹은 이런 소위 이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종북의 어떤 그런 물론 종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종북으로 자꾸 규정하는 건 전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뭐 적지 않은 종북 세력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결코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태 이사장께서 아까 최동욱 총장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전제가 뭐냐면 최동욱이 아니면 이 수사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전제에 저는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물론 최동욱 총장이 했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겠어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국민적 모든 관심과 이런 것이 전부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이 정치계의 의혹 사건, 선거계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뭐 정권의 어떤 시녀처럼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대충 유야무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거는 오히려 훨씬 더 사건을 크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검찰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팀장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 지도부가 어떤 말하자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도 그걸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최동욱 총장이 아니면 이 사건을 못할 것처럼 수사 못할 것처럼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수사 끝내고 나서 재판하고 나서 미진하다면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오늘 김재원 의원이 지금 가셔서 그런데 새누리당이 왜 특검을 못 받겠는지를 국민에게 설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설득이 안 되면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 참여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 편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저같이 종교인이 아니고 실제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무한대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법질서를 위반하거나 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에까지 그쪽 편을 드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로 우리가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주 강정마을 사건이라든가 쌍용차, 밀양 지금 문제, 용산 평택 기타 등등 이런 문제 전부 다 사실상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혹은 뭐 문정현 신부님 계셨고 또 정의구현 사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뭐 김현희에 의한 칼기 폭파 사건도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실정법상에서는 저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조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과를 해야 될 거죠. 근데 종교인들에게 종교인들이 사과하는 일이 없단 말이죠. 아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놔뒀으면 어땠는가 하는 말씀 끝에 박창신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설교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지만 강의하다 보면은 잘못된 그런 사실이나 통계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 생각이 잘못됐다 혹은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아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용기고 그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창신 신부님은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평소에 소신이시라는 겁니다. 사과할 기회를 여러 번 드렸어요.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그래서 박 신부님에 관한 한 적어도 종북 성향이 아니라 그건 종북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계속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종교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고 우리 사회에서 막 갈등 계속 되죠. 그러다가 보상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판결까지 나서 완전히 최종 판결까지 났는데 그래도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 반대하시는 것 이것까지 종교인의 권리나 자유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 공동체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얼마든지 종교인들이 나서서 약자 보호해 주시고 그것이 종교의 그 가장 근본적인 임무죠. 그러나 그 이상의 최종적인 판결도 나고 했을 때에 뭐 강정마을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을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하자면 이거 뭐 다른 적이지만 이런 사회적 갈등 속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환경 보존이나 보호라고 하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환경 보호나 보존과 관련해서는 진보 진영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꼭 우리 종교인이 진보 진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환경 보존 이슈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그 민주당이 평소에요 사회적 약자인 을을 돕는 활동을 많이 하시죠. 기구도 만들고 그랬죠 아마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무조건 돕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제를 생략하고 무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들도 이제 종교나 시민단체들하고 접촉을 하다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의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한 요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대목까지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때가 상당히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과연 또 옳은 법이냐라고 들어가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치적 근저까지 들어가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양당 간에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옳으냐 그러냐는 문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근저에 들어가면 지역주의하고 분단 상황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합리성의 문제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에들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정부가 만약에 법과 원칙을 세워가면은 아마 공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거의 제로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코스트의 문제나 자본의 논리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정 같은 문제도 이건 또 남북 대치 상황 내지는 열강과의 갈등 문제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서 사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때가 있고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케이스를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의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제가 발언 기회에 한 가지 홍 교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지금 대선 개입 사건을 1년 가까이 추적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홍 교수께서도 대단히 잘못된 전제에 의해서 말씀을 그냥 막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신부를 지적하시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좀 팩트나 논리를 정제를 해가지고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윤석열 부분이랄지 최동욱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팩트에서 많이 지금 틀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글쎄요,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지적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가지고 제가 언제든지 인정을 다음에 제가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팩트가 중요하고요. 정의나 이런 건 그렇게 개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스님 이제 그것 좀 말씀 한번. 예. 저는 간디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간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어느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강자의 편도, 약자의 편도, 또는 영국의 편도, 인도의 편도 잘 들여다보면 그럼 굳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보면 뭐 그분의 표현 방식이라면 진리, 진실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자라 하더라도 진실이 있으면 동의합니다. 그건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거짓이 있다면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진실이었다면 영국을 동의해야 돼. 늘. 그래서 진실을 또는 진리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고 있는 게 간디의 뭐 위대성이라고 할까, 특징이라고 할까. 그래서 아마 진영을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서 존경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런 진실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놓고 문제를 다루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절충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보면 대부분의 이제 결과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7, 8가지는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2, 3가지는 강자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화쟁과 회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금 김영태 이사장님 하셨는데 즉 우리가 다툼을 말리고 서로 함께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할 때도 이 진실과 균형이라고 하는 게 아마 해답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따라서 뭐 굳이 정의를 얘기하자면 그건 뭐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설명되어지는 게 그래야만 좀 보편성들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피해자, 약자들에게 좀 더 우리가 우선적인 관심을 갖거나 또 더 특별한 어떤 뭐 배려를 하거나 이건 뭐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경우는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가야 바람직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저희들이 쌍용 문제를 갖고 소위 이제 종교인 34면 원탁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쌍용 문제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통합적으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회사도 만나고 정부도 만나고 회사 내 노조도 만나고 해고자 노조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적에는 약자들만 불안과 공포를 가질 것 같은데 실제 다 만나보면 모두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회사 안에 노조는 노조대로, 바깥에 해고 노조는 노조대로 모두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오늘 한국 사회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데도 아마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간디 말씀하시는 저는 그냥 목사니까 예수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법입니다. 정의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었는? 진실은 뭐냐?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돌 맞아서 죽여야 되는 게 진실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간디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해결 방법으로 보는데, 저는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났는데 왜 교회는 자꾸 그러느냐, 이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법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법은 뭐라고 하든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놔두는 건 안 된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이게 없으면 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알았다. 끝이다. 그럼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잡아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그 법이라는 게 우리가 다 보지만, 법이라는 걸 다 보지만 그 법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긴급조치, 유신헌법, 그때는 진리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사형언도도 받고 징역도 뭐 살고 그랬지만, 그 법, 그때 우리 아니다, 이 법. 뭐 특별히 종교인들은 이 법 아니다, 이거는. 끝까지 우리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지난 다음에 당신들 말이 옳다. 강정마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뭐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아니다, 이거. 지금 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언젠가 그 사람들, 당신들 말이 옳았단 말이야. 그런 날이 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의 역할이 있는 거다. 이거를 적어도 인정을 해야 돼. 법은 뭐 법대로 가는 거지만, 법은 법대로 역할이 있지만 종교는 종교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다. 마치 자동차에 우리가 브레이크면 브레이크다. 어? 엑셀레이터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짧게 초과하고 하겠습니다. 있어서 네. 지금 뭐 도복스님하고 저기 임명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제 이 사람 살림살이라는 게 딱 제가 보니까 노자에서 이제 저는 힌트를 얻었는데, 노자는 현명한 거 숭상하면 자기가 서로 현명하고 옳다고 싸우고, 그 다음에 귀한 걸 숭상하면 서로 가지려고 싸우니까, 도둑질하려고 싸우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현명함을 숭상하지 말라는 참 역설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싸움이 가치, 내가 옳다, 그 다음에 이익, 이 두 가지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제 처하고도 제가 싸우면 내 말이 맞다 싸우고. 근데 가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누구의 가치가 옳은지에 관해서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치, 주장하는 가치를 갖다가 남한테 막 강요해서, 예를 들면 국론 분열하지 말라. 많은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치 가지고 국민 총화, 통합, 이런 가치 갖고 강요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어차피 다 남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 가치를 존중하듯이 남의 가치 존중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약자의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이익은 결국은 약자를 돕는 것은 약자들이 이익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약자를 돕다 보면 돕스님 말씀대로 오른쪽에서 돕다 보면 약자들이 많아지고, 또 약자를 무조건 돕는다고 하는 임명진 목사님 말씀대로 결국 같은 얘기인데, 가치의 부분, 이익의 부분에서는 강자들이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약자를 돕다 보면 가치가 이익이 공평해져서 공평 배분이 돼서 정의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약자를 돕는 것이 무조건 돕는다고 하면 뭐 목사님 말씀도 맞고 도브스님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익과 가치를 나누어서 가치의 부분은 정말 통합을 위해서, 화쟁을 위해서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국론으로 통일시키지 말고, 이익의 부분은 약자를 돕는 거, 뭐 이런 거가 제가 생각하는 화쟁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늠한 여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간디하고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가늠한 자는 뭐 때려 죽여라, 이건 사람들이 만든 법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정인 것이고, 이게
이것 이전의 문제를 아마 천착하고 있는 게 간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전의 문제, 그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진리를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언어에 의지해서 표현되는 진리를 얘기하게 되는데, 아마 때려 죽여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리.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언어 이전의 진리로 보면 당연히 그것은 뭐 극복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내용하고 간디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이지 않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분이 가셨는데도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홍성걸 교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이제 뭐 이 사제분들의 시국 발언을 사회 스스로 이거 뭐 순화하든지 뭐 정화하든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청와대나 정부가 강경 대응해가지고 갈등을 만드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번째 논제가 이 시국 발언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이어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글쎄, 뭐 그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는 시국 발언을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종교계에서 과거에 시국 발언을 많이 해오신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에 상당한 또 우리 긍정적 기여를 우리 정치 발전에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이제 지내오는데요. 저는 상당히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 수준에 상당히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그 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시국 발언의 그 입장이 저는 예를 들어서 시국 발언에서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 예를 들면 이번 그 대선 그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 기관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업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또 불법이고 공직자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것의 도를 넘어서 이런 걸 개인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라면, 그렇다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돼야 될 것이고요. 또 있어서는 이거 다 반복되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개혁을 해가지고 이런 가능성을 전부 없애야 됩니다. 후자라 하더라도요, 공무원들 개개인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그 법적인 조치나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사회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혹은 정치권이 대응을 해라, 제대로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시국선언의 내용이라면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특정 정파나 정당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뭘 해라, 또는 대통령 사퇴하라,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계의 소위 말해서 시국 선언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지식인의 시국 선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지식인의 시국 선언도 여러 차례 보면은 이제 대개 이제 보수적 지식인들보다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훨씬 더 사회활동, 사회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도 굉장히 많이 해요. 과거에 지난번에도 대선 아마 관련해 가지고 이 지식인들이 시국 선언을 했었죠. 종교계보다 훨씬 이전에 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했는데요. 그때 보면 예컨대 서울대학의 교수들이 한 2,000명이 넘어요. 2,500명 이렇게 될 텐데 뭐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시국 선언했다고 그게 대서특필되고 그런단 말이죠. 뭐 보도되는 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보도해야 되겠죠. 어디는 7명, 8명이 사인해가지고 시국 선언한 거를 크게 보도를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 하고 몇 명이 했다는 거를 그냥 다 정확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면 좋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인이 사회적 시국 선언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적 입장만을 가지고 옹호하는 그러한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은 뭐 지식인은 그렇다 쳐도, 왜냐하면 지식인은 자기 지식의 신념에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종교계에서 종교인들이 강론 혹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그 시국 선언을 하실 때에는 우리 사회에 위험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든가 뭐 이러한 정도의 수준을 넘는 이러한 특정 정당의 이론 혹은 정파의 그 입장과 동조하는 것을 일관되게, 그것도 뭐 한두 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관되게 지난 30여 년 가까운 우리 민주화 시대에 일관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만 하더라도요, 또 천주교도 요즘 그런 것 같은데 불교도 그러고 계속해서 어떤 집권당과 어떤 특정한 정파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교인들이 다른 쪽 정파를 지지하는 건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 개신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 교수님이 비판하시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여튼 같이 비판. 예,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종교인들이 다 모두가 다 한쪽 정파와 한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균형 맞춰서 잘합니다 지금. 네, 신경민 의원께서도 이 사회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김영태 사장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조금 있으면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도보수님 말씀만 좀 듣고 사회 갈등을 어떻게, 바로 이 화정위원장님 소관 아닙니까? 아니 오늘 그것 좀 정리해 주시라고 이렇게 모셨는데 정리는 스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뭐 주장들도 뭐 마음껏 하기도 하고 또 뭐 비판이나 이의를 제기도 마음껏 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이제 홍 교수님 말씀을 어쨌든 보수적인 분으로 이렇게 모셔진 분인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 보니까 역시 문제를 풀고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역시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 또는 뭐 자본가냐 노동자냐 강자냐 약자냐 이런 입장보다는 뭔가 좀 합리적이어야 되겠다는,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문제를 보고 다루면 결국은 문제를 잘 풀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갈등들도 해소되어져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뭐 특히 우리 홍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 지금 뭐 단순화시켜보면 안보 문제라든가 북익 문제라든가 또 천안함 문제 이런 문제가 정말로 참 뭐라고 할까 훼손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기타 다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야권이라든가 진보 진영 요구하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고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그런 것들만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문은 뭐 신부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말씀을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게 좀 서툴다든지 미흡했다든지 좀 뭔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놓치면 이런 것들은 좀 진솔하게 뭐 사과도 하고 뭐 이래 버리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이런 것 저런 걸로 봐서는 바로 아까 그런 몇 가지 안보라든가 국익이라든가 뭐 천안함 문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국가 체제를 갖고 있는 한은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야권이나 진보 진영이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거나 촉구하는 것들을 다 해야 마땅하다. 뭐 요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함께 이 얘기를 좀 모아가는 결론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벌써 2시간 반 가까이 자리에 앉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뭐 들으신 말씀 가운데 혹시 뭐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르시거나, 그러니까 질문하셔도 좋고 뭐 논평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홍성걸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원불교의 박현공 교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분단 국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더불어 이제 열강에 끼어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남한 자체에서 이런 어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척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지는데, 과연 그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자체를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도 이제 다 종북으로 보는 거는 좀 안 된다 그러셨는데,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어지는 부분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분명 연평도 포격은 북한에서 한 것이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국가 내에서 군사지역에 민간인을 군사지역에 계속 살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부로서의 옳은 조치인지, 그거는 좀 외국에서도 분명 그 부분은, 그래서 민간이 죽은 부분에 있어서는 약 의아하다는 외국의 어떤 그런 보도도 봤고요. 또한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분명 제주도에 핵공유지가 분명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또는 어떤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한쪽에는 돈을 살포하고, 또 그런 부분들, 강자 입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지켜야 될 법적인 어떤 절차들이 있으면, 강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절차적으로 지켜서 약자들을 충분히 어떤 설득하고 그런 아량들은 없는 건지, 계속 뭐 어떤 모든 이 사회 종교에서도 사회 종교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항상 정부나 강자 입장에서는 뭐 밀양도 마찬가지고 쌍용도 마찬가지고 송전탑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항상 편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글다 보면은 항상 법적 절차를 누가 먼저 어기냐, 강자들부터 법적 절차를 어기거든요. 그런데 약자들은, 그 강자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약자들은 그 사소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데 있어서 생존권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법적 절차를 다 지키면서 기다리라고 하라는 게 과연 강자 입장에서 맞는 건지, 저는 오히려 정부나 이런 쪽에서 강자 입장에서 좀 아량을 가지고 민주국가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긴 한데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보 위협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그럼 제거하든지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데요. 문제는 뭐냐? 안보 위협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재판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안보 위협 세력이기 때문에 제거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이것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은 쉬운데 입증하고 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과거에 소위 공안 관련 사건들을 보면은요, 실체적인 진실이 잘못이 돼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보다는 정부가 뭐 국정원이라든가 혹은 검찰이 이 절차적
그 절차를 잘못해가지고 절차에 있어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난 판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연평도 포격 그 민간인을 연평도에 왜 거주시키느냐, 그거 소개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연평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오셨다가 또 다 들어가서 사시잖아요. 뭐 많은 지원도 해드립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만약에 전쟁 위협 때문에 민간인을 소개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북한의 지금 방사포가 60km가 넘습니다. 사정거리가. 서울서 휴전선까지가 43km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2천만을 소개시켜야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 뭐 환경영향평가 등등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뭐 금전살포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재판을 하면서 이게 사법 절차를 계속 거쳤잖아요. 뭐 재판을 하면서 많은 이 주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해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을 해드리면 참 좋죠. 그런데 예컨대 이 강정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에 확정되고 보상 계획까지 다 됐던 거예요.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가 됐거든요. 근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제주도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불거진 거거든요. 또 하나 휴전선 주변에 지금 땅을 가지고 계시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60년 가까이 재산권을 제한을 받고 있지만 거의 보상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국가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안보의 전선이 휴전선이었던 것이 이제는 저 제주도 남쪽까지도 다 확대된 겁니다. 뭐 지금 요즘에 방공망 관련해서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왜 우리가 제주도에 군항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난 60년과 비교해 볼 때 그러면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물론 희생이 되는 건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적절히 가장 최선을 해드리는 게 도리지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그런 사태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갈등 관계에서 핵심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게 부안 사태입니다. 뭐 잘 아시죠? 저 방사성 폐기물 사건 할 때 부안 사태가 나가지고 완전 폭동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이 이후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들에서 적법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 자신도 뭐 한 부처의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특히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전에는 갈등관리위원회가 부처별로는 없었어요. 그냥 중앙정부 차원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각 부처별로 자기네들의 소관 정책 분야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어떤 갈등의 위험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정책과를 조금 더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지금 계속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소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더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한 그걸 좀 보호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홍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어서요. 혹시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임명진 목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먼저 싶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좀 밝혀주시고요. 예, 저는 종교 작가인 류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였는데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기독교적인 정의는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좀 교정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편에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빼앗기가 쉽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의 편에 쓰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어주어서 그 사람을 제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자가 혹시 어떤 거짓이라든지 잘못을 갖고 있을 때 그것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 약자 편에 쓴다고 해서 강한 자 혹은 그 부유한 자를 적으로 돌려 세우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 논리로 그분들은 누리고 있으니까 계속 그 강한 힘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분을 대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말하자면 화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선택으로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제 이해가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다 아시면서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가늠은 잡힌 여자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제가 마지막 말씀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한 다음에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아마 그게 대답이 될 겁니다. 네. 네. 짧게 해주셨더니 너무 짧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아까 도법수님께서 오늘 토론회를 아주 참 잘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토론 모임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가지고 계신 생각을 다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한번 합의를 모아가는 이런 첫걸음만으로 떼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쭉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정치와 종교 간의 문제가 됐든 또는 뭐 종교의 사회 참여 문제가 됐든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정답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시대적인 상황이나 국가적인 현실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나하나 구해가는 것밖에 준비된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합의를 구해가자면 결국 당사자들이 모여 앉아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도법수님이 구상하신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가는 한번 걸음마를 하면 첫걸음을 떼보자 그런 취지로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님이나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님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입장과 분명히 다른 입장과 논리를 가지고 계신데도 아까 여기서 두 분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하셨는데도 정말 공격적이지 않고 독선적이나 배타적이지 않고 그 아주 그 논리를 정연하게 펴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흔히 절제라든지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여기 오신 두 분은 특별히 주최 측에서 그런 분만 뽑아서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여야 의원들은 모임은 그렇게 안 하고 싸우느냐 그런 생각이 한편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이런 정신 가치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니까요. 절제와 배려, 존중이 없이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7분의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장시간 앉으셔서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짧은 시간 내에 이 아주 뜻있는 이런 그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도법스님과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아까 이제 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참 우리가 다들 좋게 보고 있고 기대를 많이 갖게 되고 하는데 거기 한 가지 더 이제 좀 챙겼으면 싶은 게 아마 이제 장관님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중도 있고 일종의 뭐 중재자면 중재자고 흥정을 붙이는 사람은 붙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역할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좀 더 편안하게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역할을 할 단위를 좀 많이 좀 만들어내는 네. 작업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교수님, 말씀. 저는 우선요, 우리 군 부대에, 육해공군 3군 군 부대에 각 종교별로 성직자분들이 나가 계시죠. 그래서 장병들이 정신세계를 잘 돌봐주고 계신데, 우리 국회에 각 종교별로 성직자분들이 나가셔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신을 좀 순화시켜주면 한국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들 가면 더 싸움 날 겁니다. 성직자분들이 중재 안 해주시면 누가 해줍니까? 예? 책임을 느끼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